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중배 씨는 나는 사실 그를 잘 알지 못한다. 다만 그는 동양의 역학의 원리로 어제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내일의 역사를 예견하며 다음 세계의 주인이 한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의 이러한 예지력은 거창함이 지나쳐 허황되게 들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연과학의 지식까지 동원하는 그의 예지력에는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살아있는 부처님이자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타너 스님의 예지력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님이지만 예언가로 더 잘 알려진 타너 스님의 예지력은 1983년 6월 5일 열반에 드는 날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한국 전쟁의 발발을 예측하고 1975년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패배를 예언하고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확히 맞추었으며 그 스스로가 열반에 드는 날을 예언해 정확히 그 날짜에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그가 남긴 예언이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남긴 그 예언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쉽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내용인데요. 미래를 본다 또는 미래를 안다는 것은 아직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을 마치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일처럼 떠든다면 그 누구도 이 말을 쉽게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신이 아니라도 누구나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친구에게 너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친구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아침에 눈은 뜨니까요. 조금 우스운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러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조금 웃음은 농담처를 지금껏 수없이 많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다 들어맞았다면 수원이 그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언가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은 아무래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닐까 합니다. 프랑스 제2대 국왕 앙리 2세의 정책자문가였으면서 천문학, 점성술, 수학에도 특출난 능력을 가졌던 그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보았습니다. 다소 애매모호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그는 히틀러의 출현, 제2차 세계대전, 일본에 대한 원폭투와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을 완벽히 예언해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의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고 로켓을 쏴달에 착륙하며 로봇이 구조 현장에 투입되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더 과감히 표현하자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즉 헛소리와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껏 수없이 많은 일을 정확히 예언한 예언가의 말에 신빙성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반도에도 수많은 예언가들이 있어 왔는데 오늘 영상에서 다룰 타너 스님은 결이 다릅니다. 스님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하듯이 이분은 스님이 맞습니다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하겠으나 이분은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해골물로 잘 알려진 원효대사, 화엄종을 널리 알린 의상대사와 함께 3대 고승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승임에도 그의 제자들은 늘 타너 스님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제발 예언 좀 그만 두시라고 말이죠. 이미 불교계에서 대가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데 굳이 점쟁이나 헛소리꾼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는데 자꾸 예언을 남기니 그것이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타너 스님은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며 나는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예언가가 아니고 역학 원리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타너 스님이 도대체 어떤 예언을 남겼던 것일까요? 가장 최근의 예언은 불과 10년 전에 현실이 됐습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1975년 무렵 타너 이하 스님 생략는 충북 제천의 덕주사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날 저녁 당시 덕주사 주지 스님은 월남 스님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타너는 월악산 봉우리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는 예언을 남깁니다. 당시 1970년대 중반이면 월악산 주변에 호수가 없었기 때문에 봉우리 위에 뜬 달이 물에 비친다는 이야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여자 임금 이야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여성이 임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983년 충주댐이 완성되고 나니 월악산 봉우리에 뜬 달이 충주댐에 비치게 됐죠. 그리고 그로부터 30년 후 여자 임금은 등장했을까요? 대답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은 가벼운 수준입니다. 1949년 어느 날 그는 법당 뜰에 개미떼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은 것인데 이 모습을 본 탄원은 즉시 이를 역학 원리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죠. 같은 민족끼리 싸우다 떼죽음을 당할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그리고 1년 뒤 한국에서는 625가 발발했죠. 1968년의 예언은 더 무섭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경의 번역본을 집필하던 그는 갑자기 제자들에게 당장 이 원고와 원본 책들을 전부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모든 책을 싸서 급히 삼척의 영은사로 옮겼는데 다음은 모든 책을 삼역의 델몬사로 불가는데 원고를 옮기고 15일 뒤 울진과 삼척에 무장공비가 대거 침투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쫓기던 공비들이 오대산으로 도망쳤는데 이를 토벌하기 위해 사령부가 월정사에 설치되었는데 공비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월정사는 곳곳이 불에 타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월정사에 남아 있었다면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은 화엄경 번역본이 모조리 불타 없어지는 화를 당할 뻔했으나 그의 예지력으로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탄원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계사를 정확하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투하한 원폭 이방으로 세계 초강 대국의 위치로 올라선 미국은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꾸준히 무기와 군사력을 증강시켜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압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보유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미 해군이 북베트남으로부터 공격받은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베트남전을 일으키게 되죠. 미군의 군사력으로 보았을 때 그 누구라도 이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패배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197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곳곳에 한국의 선불교를 전파한 인물이자 달라이 라마, 마 고사란다, 틱나탄 스님과 함께 4대 생불 살아있는 부처로 잘 알려진 숭산 스님 역시도 미국이 가진 핵무기 하나면 월남은 꼼짝도 못하고 패배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 탄원은 달랐습니다. 역학의 원리로 볼 때 베트남은 불이고 미국은 금이다. 금속이 불 속으로 뛰어들면 녹을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미국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미국은 한국군까지 동원해 북베트남을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는 1973년 3월 29일 마지막 남은 미군 병력을 전부 철수시키며 베트남전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탄원은 단순히 예상에 던지는 헛소리가 아니라 역학 원리로 모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후 그 결과만을 공유하는 예언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정확한 것으로 알려진 탄원의 예언 중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딱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예언입니다. 탄허가 평생 동안 남긴 법문의 핵심을 고스란히 담은 탄허록이라는 책에 따르면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한 대한민국에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이어질 것이다. 5억 년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불행한 역사는 새 시대가 오기 전에는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고통이 지나면 남북 통일의 서광이 비추고 생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도래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살아오면서 한반도는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냈고 그 불행한 역사가 곧 종결될 것이며 그때 한국은 광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 일본에 대한 예언은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지난 500년간 무려 49차례나 한국을 침략한 그 죄악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동양 사상의 근본인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면서 일본 침몰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역시 전혀 근거 없이 던진 예언이 아닙니다.
탄원은 기울어진 지구의 축이 바로 서게 될 것이라며 지구의 축이 바로 서게 되면 북극의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으면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23.7도 기울어진 지구의 중심이 바로 선다는 것은 극한의 추위도 극한의 더위도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가 녹는 현상을 탄원은 지구의 중심이 바로 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내리면 현재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만큼 많은 국가가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요. 흐트러진 지구의 축이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전조 증상인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에 따른 쓰나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는 현재 일본의 23가 물에 잠겨 영토가 13밖에 남지 않는다. 한반도 역시 동쪽이 침몰하게 되는데 대신 서해 바다가 떠올라 한반도의 2배 크기로 융기되는데 이때부터 한국이 세계의 주인공이 된다는 취지의 예언을 했죠. 대부분의 예언이 현실화된 지금 몇 개 남지 않은 예언들이 모두 현실이 될지는 미래가 대답해 줄 텐데요. 어떤 국가의 멸망 또는 어떤 국가의 침몰은 그다지 반갑고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다만 한반도가 이후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점은 상당히 기분 좋은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일본의 침몰을 예언한 예언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만 21세기 최고의 예언가로 꼽히는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 1877-1945가 있습니다. 23세의 사고로 시력을 잃은 후 초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잠자는 듯한 일종의 최면 상태에서 수많은 이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가장 정확하고 사실적인 예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련의 몰락과 제2차 세계대전 등을 정확히 예언해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등 유명 인사들이 그를 찾았다고 하죠. 그의 이러한 예언은 대부분 미국 버지니아의 연구계몽협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4영권에 이른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통틀어 남긴 예언은 대부분 두루뭉술한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 하나 1934년 남긴 예언에는 확실함을 담았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침몰한다 라는 예언인데요. 영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이라면 must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가정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90% 이상의 가능성을 나타낼 때 또는 의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어떤 의미이든 그는 일본의 침몰을 거의 90% 확률로 확신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열도의 일부분이 아니라 일본 열도의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써 탄어의 예언과 닮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스님이 열반 사망에 들면 불교적 화장의식인 다비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다비 후 나오는 구슬 모양의 육고를 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대후 나오는 애 육고를 부르는데요. 황금색, 흰색,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 등등이 섞인 영롱한 빛깔을 가진 이 사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스님의 수행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불교를 탄생시킨 석가모니를 화장한 후 나온 것을 진신사리, 즉 부처의 진짜 몸에서 나온 사리라고 하는데요. 경남 양산, 동도사의 대웅전에는 특이하게 불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데 통도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있는데 굳이 허상에 불과한 불상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썸네일로 사용된 앉은 상태로 열반에 든 스님이든 평범한 이들처럼 누운 자세로 열반에 든 스님이든 스님들의 몸에서는 사리가 나오기 마련인데 1983년 6월 5일 열반에 든 탄어의 몸에서는 무려 13개의 사리가 수습되었다고 하죠. 보통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부처를 향해 고난의 수행을 이어온 스님들은 사후살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탄원은 인간으로서 이름을 남겼고 스님으로서 사리를 남겼고 예언가로서 한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남겼으니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사회는 대러시아 제재를 실천하고 있지만
여기서 러시아와 다방면으로 협력하던 인도가 이탈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인도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얻어낸 쿼드 동맹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에 투자한 일본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고, 오히려 인도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한 경제 발전을 통해 몸집을 불린 중국이 자신의 국력을 이용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옆 한국에게는 사드를 배치해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한한령을 실시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아 지역과 중동 및 동유럽 지역에선 각종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 등 시설을 지어준다는 명목으로 수백조 원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제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보한 중국의 마지막 수고는 대만 통일입니다. 러시아가 경제적, 지정학적, 군사적 요충지인 우크라이나를 탐내는 것처럼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대만을 탐내면서 무력 통일을 하기 위한 여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기를 자체 항공모함을 완성해 실전 배치에 투입할 때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 시기로는 2025년 전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 전력으로는 대만을 완벽히 점령하기란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대만에 상륙하기 위한 전략 장비의 부재가 1순위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의 인구는 2,400만 명가량의 해발고도 4,000m가량의 높은 산맥을 끼고 있어 국토 방어에 용이합니다. 대만군은 위산을 중심으로 국토를 방어할 전략 장비를 배치해 두었으며, 이 때문에 타이완 섬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불립니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선 대만의 군사시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킨 뒤 빠른 속도로 수십만 명의 병력을 상륙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대만의 지리적 특성으로 군시설이 무력화되기란 어려우며, 대만의 자체 반격 능력이 발동되면 그 즉시 중국 또한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의 군시설이 무력화되어도 중국의 상륙정이 겁없이 접근하다가는 해안 방어시설에 의해 순식간에 격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만은 이런 식으로 중국의 상륙을 막아왔고, 금문도 전투가 대만 방어의 전설적인 사례입니다. 대만 소유의 금문도는 중국 본토와의 거리가 불과 2km에 불과하며 대만 건국 이후로 쭉 대만의 영토였습니다. 1958년 중국은 자국 코앞의 금문도를 점령하기 위해 50만 발이 넘는 포탄과 수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지만 단 한 명의 중국 병력도 금문도에 상륙하지 못했습니다. 대만은 금문도섬 전체를 땅굴로 연결하여 지하 요새화하였으며, 지하 3층 규모의 지하 요새에는 자동차는 물론 탱크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중국의 포격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상륙하러 다가오던 수십 척의 군함들은 전부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기를 쓰고 항공모함을 확보하려는 상황이며, 2023년으로 예정된 3급 항공모함이 완성되면 실전 배치를 통해 2025년경 대만 통일을 완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한다면 전 세계 1위이자 5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TSMC의 파운드리 반도체를 습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중국은 대만과 미국에 밀려 남중국해에서 길을 펴지 못했는데, 대만의 시로 지배하던 남중국해 영해를 확보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이런 계획이 실현되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게도 매우 심각한 결과가 생깁니다. 한국과 일본이 사용하는 석유의 90% 이상이 대만 앞바다인 남중국해를 거쳐서 들어오며, 상하이와 북경 지역도 이곳을 거쳐 석유를 공급받는 중요한 항로입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도 대만 앞바다를 지나온 석유를 공급받고 있어 만약 해당 지역의 패권이 중국에게 넘어간다면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주권이 중국의 손에 달리게 되는 것이며, 동북아에 주둔하는 미군도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받지 못해 유사시 작전과 임무 수행에 큰 영향이 생깁니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이 대만을 삼키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과 다르게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것은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안보 동맹을 창설하기에 이릅니다.
창립 멤버로는 미국, 호주, 인도와 일본 4개국이며 이들은 창립 목표 자체가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역할과 공을 들인 국가는 일본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미국과 호주는 반중국 정책에 앞장서고 있었는데 반해 인도의 경우는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완전한 적대국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충돌이 잦아진 인도는 미국, 호주, 일본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에 가입하게 됩니다. 인도의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 규모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쿼드 가입을 하게 되면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져 경제에 타격을 받는 만큼 그 대가로 자국에 투자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곳이 일본입니다. 2017년 당시 아베 총리는 미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인도를 꼽으며 인도에 수차례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기도 하였고 인도 최초의 고속철도 건설을 지원하겠다며 우리 돈 2조 원의 차관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하는 선심을 썼습니다. 이후 모디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때에도 전례 없던 국빈급 대우를 통해 인도의 환심을 사고자 노력했으며 인도에 1,300개가량의 일본 기업들을 진출시켰습니다. 그 당시 한국 기업들은 600여 곳밖에 진출하지 않았으며 인도에 대한 투자 금액도 큰 폭으로 차이 났습니다. 한국의 대인도 투자 금액이 2조 5천억 원에 불과하던 2017년 당시 일본은 30조 원이 넘는 투자 금액을 기록할 정도로 인도에 공을 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인도를 향해 매년 4조 원의 공적 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있어 인도에서 일본의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 편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중국의 인구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인도에게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도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 안으로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도 인도가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의 물심양면으로 큰 공을 들인 일본이지만 최근 러시아 사태로 인도에게 큰 배신을 당하며 그동안 일본이 인도에 투자한 게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방안에 대해 인도는 공식적으로 기권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는 매우 적대적인 관계인데 반해 러시아와는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또 러시아는 중국, 인도와 모두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인도는 러시아의 군사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이기도 하며 러시아제 수호의 전투기를 도입해 운용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인도가 러시아 제재에 찬성하는 순간 러시아제 무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인도 국방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인도는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도입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가스관 사업을 검토 중일 정도로 러시아와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의 관계가 이렇다 보니 인도는 러시아 제재 대열에서 이탈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기권표를 던진 것입니다. 이에 쿼드 동맹국들은 난처해진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안보 협력체를 표방한 쿼드 동맹이지만 인도가 러시아 제재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군사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쿼드로 묶인 군사동맹이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인도는 어디 편에 서게 될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와 일본의 경제 협력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본의 노력으로 인도에서 히토류를 채굴 및 가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나선 일본은 이번 러시아 사태로 인해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난으로 인도가 원자재 자체 생산에 나서면서 히토류 채굴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인도와 국방 프로젝트 협력을 가속화하며 한국의 K9 자주포를 200대가량 추가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액으로는 2조 원에 달하며 이번 도입으로 인도 국경지대에서 완벽하게 중국을 제압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태 이후 인도와 일본의 프로젝트 여러 가지가 고꾸라졌지만 한국과의 프로젝트는 유지되고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민간 경제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띠던 자동차 산업이 인도에서 주춤하는 사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급격하게 치고 올라와
인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는 일본이 많이 했지만 정작 이익은 한국이 보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도에서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 해외 기업이 인도에서 사업하기 유리하도록 많은 로비를 해왔습니다. 공장 설립 단계에서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외국인 지분율 개선 등 다양한 요건을 완화시키며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일본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로비를 해왔지만 정작 인도 소비자들의 선택은 일본 차가 아닌 한국의 자동차였습니다. 지난해 인도에서 팔린 SUV 차량의 절반 이상이 현대기아 자동차였으며 전체 자동차 판매 중 2위를 기록하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이자 인도와 일본의 합작회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80%의 점유율을 자랑했지만 현재는 40%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대기아 자동차가 턱 밑까지 쫓아온 상황입니다. 상황이 더욱 긍정적인 점은 마루티 스즈키의 점유율이 일회성 하락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어 인도 소비자들의 마음이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자동차들은 한 자릿수 점유율에서 현재 20%에 달하는 점유율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도 현지 공장도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데다 현지 노동자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도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자국에서 많은 부품을 조달하며 인도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 것에 비해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인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최근 인도가 러시아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제재에 불참하게 되면서 일본이 수십 년간 노력한 쿼드 동맹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스카이경제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13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해 탄도미사일 10발 발사했는데 서방제 방공 시스템을 가진 우크라이나군은 10발 모두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파편만으로도 인근 아파트에 사는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러시아군의 공습 패턴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시험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러시아군은 키이우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딱 10발 쏘았는데 마치 우크라이나 방공망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대로 탄도미사일 10발을 전부 요격하는데 성공한 게 사실이라면 러시아로서도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고민이 꽤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같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은 워낙 비싼 자원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러시아군이 맛보기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수준을 가늠해보며 혹한기 대규모 공습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섣불리 대규모 공습을 하지 못하도록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의 오데사 항구에서 한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당한 순간을 찍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흑해 연안 항구에서 외국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우크라이나 흑해 항로의 위험은 다시 높아졌으며 홍해에 이어 이제 흑해 연안까지 화물선들이 마음 놓고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날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항구의 도선사 1명이 숨지고 항만 노동자 1명과 필리핀 국적 선원 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해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어뢰 피해를 본 민간 선박은 있었지만 이 화물선처럼 직접적인 공격을 당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경제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흑해 항로의 위험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이 미사일 공격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을 전망입니다. 이 화물선은 지난 8일 밤 철광석을 싣기 위해 오데사 항구로 들어가다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올렉산드르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기반시설 담당 장관은 이 배가 철광석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는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으로 향하던 선박을 러시아 미사일이 격침시킨 것입니다. 러시아가 경제적,
정치적 동맹이라 할 수 있는 중국 관련 화물선을 미사일로 공격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흑해, 항로의 위험이 고조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경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중국 화물선들은 파나마 운하에서도 발이 묶여 해상 무역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흑해, 항로마저 차질을 빚게 되자 중국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중국의 경제적 도움이 무척이나 중요한 상황에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만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만큼이나 지금 얼마나 가난한 전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는 별의별 장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정찰부대가 타고 다니는 2인승 사륜 구동 차량 워버기입니다. 정찰 중인 군인들의 생존성은 보장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군용 트럭에 100대공포를 올려서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야전 개조 자주포입니다. 없는 형편에서 있는 무기 없는 무기 전부 가져다가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장면은 한국군 개구리 군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병사의 모습입니다. 한국 군복이 어떤 경로로 우크라이나까지 흘러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든 튼튼해 보이면 일단 주워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렁크를 끌면서 행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전쟁터에 별의별 물건이 다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군 홍보 영상에 버기카가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요. 유탄 발사기 버기카로 화력 지원하고 있는데 물자가 부족해서 나오는 유사포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에서는 자폭 드론을, 북한에서는 포탄을 구매해서 싸우고 있는데요. 최대 100만 발의 북한 포탄이 러시아로 흘러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산 포탄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폭로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모습은 북한산 포탄이 장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탱크의 모습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북한에서 제공받은 포탄의 품질이 너무 좋지 않은 문제로 안 그래도 힘든 전쟁터에서 도움은커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 매체가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북한산 NDT-352 포탄 5발을 해체해 분석한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는데, 이걸 보면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민폐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북한산 포탄의 내부를 보면 포신 내부의 구리 분말을 없애기 위한 용도의 충전된 화약은 포탄별 색깔이 눈에 띌 정도로 차이를 보여 연소 강도가 일정하지 않을 개연성이 크고, 일부 포탄은 밀봉돼야 할 부분이 훼손돼 습기 유입 등으로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심지어 포탄별 장약된 분말 양도 일정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탄 발사 거리가 짧아질 수 있고 발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에서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포탄을 사용하던 중 폭발 사고도 종종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내부 폭발로 포신과 포탑이 완전히 훼손된 러시아군 BM-21 탱크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게시물을 공유한 군사 전문 블로거 텐다르는 내부 폭발이 분명해 보이고 결함이 있는 포탄이 원인으로 보인다. 분명 북한산일 것이다라고 추측했습니다. 러시아의 사정이 오죽 좋지 않았으면 북한에게 손을 내밀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작년부터 러시아군에는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러시아군 참호에서 쥐가 옮기는 LIGNC DIRECTORA 열병 마우스 피버일 퍼지고 있다는 대목이 있는데 전염병이 도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두통과 고열에 시달린다는 하소연을 본국의 가족들에게 보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단순 감기가 아니라 유행성 출혈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는 동계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이동도 최소화하고 참호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질병이 확산되기에 너무도 적합한 환경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질병이 군대 내에 유행한다면 어느 쪽이든 작전 수행에 애를 먹을 게 뻔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최근 영국 국방부에서는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돌파는 있을 것 같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전선이 정체될 것이라고 논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지독한 소모전에다 겨울까지 닥쳐 몹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러시아는 시진핑 주석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 20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푸틴의 뜻을 시진핑에게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겉으로는 손을 잡지만 뒤로는 서로 이번 전쟁으로 인한 이득을 챙기려고 바쁩니다. 특히 전쟁은 러시아가 하고 이 속은 중국이 챙기는 형국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EU 등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가격이 하락한 러시아산 에너지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로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등의 판로에 애를 먹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자 이걸 가장 많이 사들인 나라는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8월 중국의 에너지 구매의 83%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였습니다. 올해 1에서 8월 중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액은 23억 9천만 달러에 달했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판로를 잃은 러시아가 할인해서 판 러시아산 가스나 석유를 웃돈을 얹어 유럽에 팔고 있는 중인데요. 이쯤 되면 제주는 러시아가 넘고 이 속은 중국이 챙기고 있다는 말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중국과 러시아 이 허술한 동맹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울릉도 동남쪽으로 백길 따라 200리를 가면 자랑스러운 한국 땅 독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쌍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한국 땅이죠. 그런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로 독도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꼽히는데요. 독도 아래 깊은 바다에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 매장되어 있는데 이를 개발하면 향후 30년간 매년 10조 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독도뿐 아니라 제주도 가까운 바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10배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1등으로 찜해뒀는데 중국과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흔히 전쟁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전쟁을 통해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가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쁜 점 하나 없는 인간의 욕심이죠. 하지만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쟁은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말시킨 핵폭탄은 비록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등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석유 등의 자원은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따뜻한 난방을 위해서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으로 이 석유 덕분에 중동 국가들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끔은 과도하리만치 과격한 종교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만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증기기관차는 기계라는 인간 노동력 대체제를 만들어냈고 이때부터 석탄은 산업 발달의 필수 원자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1911년 영국 해군 제독이던 윈스턴 처칠이 등장해서는 영국의 전함들의 석유 동력 엔진을 장착시킵니다. 전 세계 군사력 경쟁이 한창이던 당시 처칠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었죠. 석유는 석탄보다 부피가 작을지 몰라도 열에너지가 높았던 관계로 전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때부터 세계는 석유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석유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로서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나 수소 등이 대체 에너지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전기를 생산하려면 지하자원이 필요하고 수소에너지도 지하자원을 재료로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이동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석유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보통 한국을 두고 지하자원 빈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윗동네 북한은 천국인 반면 그 아래 남한은 지하자원에 있어서만큼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지하자원 석유가 한국에도 매장되어 있을까요? 한반도에는 석유가 매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남한에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밑바닥에 매장된 석유의 양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수준이라고 하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11년 하지원, 안성기 주연의 제7광구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한반도 남단 7광구의 망망대해에 떠있는 석유시 추선, 이글립스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생명체와 대원들 간의 사투를 그린 SF 영화로 국내 최초로 IMAX 3D로 컨버팅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로 만들어지기에는 제7광구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를 쥐고 흔들 만한 석유가 매장된 곳이 바로 이 광구니까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중국 군용기 일대가 이어도와 가까운 제주도 해역을 지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비행기는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후 한반도 가까이 진입해 강원도 강릉 동쪽까지 북상했었죠.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기는 했지만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도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날아와 강원도 강릉까지 찍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어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도는 한국에게 있어서 산유국으로서의 지위의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작은 섬은 제주도민들에게 조금만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몰고 나가면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어장이었는데요. 제주도 서남쪽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중국의 퉁타오에서 245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진 이어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중암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도가 잔잔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지만 파도가 심해지면 주변 바닷물 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래서 백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만 드러나는 특성상 섬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관할 수역입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선언 일명평화선을 선포하면서 이어도를 한국의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어도 위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종합과학기지를 설치했고 지금도 7명의 연구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토로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을 당시부터 이어도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미 1938년에 이어도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의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반면 중국은 1963년에야 비로소 이 해역을 측량하고 조사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선포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의 관할 수역인 이어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8년 유엔 아시아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의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 멀슨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미 1952년에 한국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킨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7광구를 한국 땅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7광구의 위치를 보면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 있음에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해양법 덕분입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를 결정했는데 7광구는 제주도에서부터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7광구와 더 가까울지 몰라도
칠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는 600m 깊이의 거대한 해구, 즉 바다 골짜기가 있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해양법상 한국 땅이 명확한 상황에서 일본은 1978년 한국에게 공동개발을 제의해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조약에 체결됐는데 이 조약은 만일 석유가 발견되면 한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법적인 영토의 근거만 있었을 뿐 석유를 탐사할 기술력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때부터 칠광구의 이름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담사를 시작했고 시추에 이르렀는데요. 시범적으로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개의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제 한국도 산유국 부자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부풀었고 당시 가요 중 제7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는 철수해버렸죠. 뜬금없는 일본의 철수에 당황한 한국은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1978년에 체결한 조약상 담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일본이 안 하겠다고 물고 늘어지면 할 수 없는 조약이 체결한 겁니다. 이후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추는커녕 탐사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는데요. 당시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1982년 유엔이 국제해양법을 개정하면서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즉, 대륙붕의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되었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을 그어서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제7광구를 그어보면 95% 이상의 7광구가 일본 소유가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이 욕심을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95% 가까운 광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요. 게다가 1978년에 체결한 한일조약은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기 때문에 2028년이면 종료되죠. 다시 말해 일본이 갑자기 공동개발을 취소해버린 것은 땅속에 매장된 석유는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해 반반씩 나눌 필요가 있느냐? 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광구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렸는데요. 일단 한일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1986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으면서 7광구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석유공사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조약 만료 8년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고 아직까지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산유국의 꿈은 지난 2004년에 이뤄졌습니다. 바로 물산 앞바다에 자리한 동해일 가스전이죠. 이 가스전은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가스 유전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LNG 기준 500만 톤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를 생산하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한국도 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죠. 이 가스전에서 채굴한 가스와 원유는 해저배관으로 받아 수분을 빼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물산 일대의 가정과 기업체로 보내지는데요. 이 동해 1가스전은 대륙붕 담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100%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비록 오래면 가스전이 고갈되어 소멸되고 말지만 이 성공 덕분에 제7광구가 더욱 아쉬워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술력을 완벽히 갖추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한국 영토로 설정해두고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이 일본과의 제7광구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기민하게 고심해야 할 상황인 듯합니다.